이번 영상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을 위한 돌직구 영상이다. 많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흐름에 대해 생각에 넣지? 아니 조금 더 돌직구적으로 말하자면 애정이 담긴 짱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 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정보라고 접해도 제대로 얻어가는 게 없거나 머리만 혼란스러워진다. 앞서 아프리카 어린이의 고무공에 대한 대답처럼 또 다른 사전 지식이나 다방면에서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 오히려 아주 극단적이거나 이상한 쪽으로 생각해버린다. 초보자 볼링공처럼 양쪽 도랑에 빠져버리는 거다. 먼저 하이퍼인플레이션 관련 커뮤니티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돌직구로 가자. 언제부터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렛대가 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무조건 똑같이 반복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패턴의 반복을 연구하는 것이 아마 가장 현실적인 예측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본다. 문제는 이거였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하기 직전 그 전조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기인 주식시장에 폭락이 지속됨 이 문항을 20%가 답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의 14%를 제외하면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 답을 골랐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아니다. 그와 정반대다. 놀랍게도 베네수엘라의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그 난리가 나기 직전까지 베네수엘라의 주식시장은 수년간, 그러니까 4년에서 5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식시장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현재 주식시장의 지표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것과 참 비슷한 양상이다. 코땡땡도 있고 오랜 장기 불황으로 회사가 순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어도 주식시장은 끄떡없다. 계속해서 돈들이 엄청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 버블이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기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르크 화폐가 달러보다 장기간 약세를 보임이라는 문항을 10%가 정답으로 골랐는데 이 또한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이 또한 정반대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스페인 독감이 유럽을 휩쓸었다. 그 이후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는 휘청하며 불황의 용암이 끓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만 보면 그 위험이 크지 않아 보였다. 왜냐하면 독일의 페이퍼 마르크 지폐가 달러보다 3여 년에 걸쳐 더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든 피아트 머니인 페이퍼 마르크 지폐가 6개월도 안 되어서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어서 관련 정보가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점을 감안하면 정보화 시대를 살며 전 세계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가시적인 폭락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착한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다. 1대1의 비율이던 골드코인 1온스의 가격이 페이퍼 마르크 지폐에 얼마까지 치솟았는지 물어보자. 친구한테 물어보면 몇백 혹은 몇천 배를 말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골드 1온스당 1마르크 지폐였던 것이 최대로 오른 것은 1000도 아니고 100만도 아니고 1트릴리언이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마만 미리 사두었으면 한순간에 갑부가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다. 그런데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일에는 한 겹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단순한 2차방 정식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늘 이상하게 틀린 답만 나오거나 블라인드 스팟을 보지 못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금 사세요, 은 사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만 외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그런 단답식의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나 이외에도 착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물론 화폐개혁에 대비하는 가장 잘 알려진 보험적인 수단은 금과 은이다.
하지만 기타 다른 준비는 하지 않고 금과 은 혹은 비트코인만 사두고 이젠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나머지 것들에 대한 대처 미비로 사실 낭패를 볼 수 있다. 첫째는 금값이나 은값은 제일 마지막에 오른다. 금값이 트릴론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물가들도 엄청나게 올랐다는 의미다. 금이나 은만 믿고 자급자족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금이나 은값이 오르기도 전에 현금이 바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아껴둔 금이나 은으로 기저귀 한 개를 살 수도 있고 금싸라기 같은 비트코인 한 개를 다 써서 칫솔 한 개를 사야 할지도 모른다고 실제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치열하게 생존해서 살아남은 어떤 사람의 진심 어린 충언이 전해진다. 물론 화폐 개혁 대비 금과 은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러면 자급자족할 시스템만 갖추고 있고 금이나 은을 확보하고 있으면 만사형통일까?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눈치껏 그게 아니란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마인드러치 채널의 커뮤니티에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의 저자이자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며 계속 사람들을 계몽하기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님의 인터뷰 영상을 링크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알리고 싶은 그 생각의 넛지를 찾아보시라고 했다. 물론 영어로 된 영상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기요사키님과 트통은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오랫동안 같이 사업도 하고 책도 같이 쓴 사이이다. 그분은 저쪽 사람들의 횡포를 드러내는 착한 전문가들 중에 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영상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 핵심을 알아듣지 못한다. 계속 금과 은사라는 이야기 혹은 클로로킨 이야기 혹은 그분이 나는 트통을 믿습니다. 라는 말만 귀에 들리나 보다. 그것이 그 인터뷰의 핵심이 아니었다. 그분은 어떤 조짐이 포착이 되었을 때 단 3일 만에 미국을 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그 내용 관련 내용이 나올 때 다시 언급하겠다. 그러면 왜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지난 1933년에 선포한 금에 대한 강제 압수 명령이다. 한마디로 금을 소지한 사람은 마약 소지자처럼 불법으로 취급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알을 중앙은행에 갖다 내야 한다는 긴급 법안을 선포했다. 그래서 미국은 1933년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금을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 자체를 불법화했다. 그 금지령이 풀린 것은 금본위 해제가 시작되고도 4년이 지난 1975년이 되어서야 풀렸다. 물론 헌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국가위기를 빌미로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금 미국에서 금에 대한 금지령을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착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그 금지령을 선포했던 것에 근간이 되는 법령이자 1933년 행정적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용한 트레이딩 위드 에너미 액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채널의 다큐 시리즈 1편 영상을 참고 바란다. 그런데 금에 대한 금지령이 미국에서만 있었을까? 아니다.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금을 갖다 바친 나라는 단 두 나라다. 이탈리아와 한국이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당시 파시즘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자발적이란 미명하에 거의 반강제였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일을 국뽕의 주요 소재로 삼을 정도로 완전 자발적으로 갖다 바쳤던 거다.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거다. 공포심이든 측은지심이든 감정에 호소하면 대부분 자동적으로 잘 따라 나선다. 그만큼 치밀하게 분석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볼리비아에서 국민들의 금을 압수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금을 중앙은행에 갖다 줘야 한다는 거다. 돈이 없어서 절박해진 정부들이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 특히 국고에 금이 바닥난 캐나다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한다. 요즘 같은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이번에는 금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국뽕이라도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싶지만 그런데 강제로 집행하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될 거다. 다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적 관점으로 되돌아가자면 대공황이든 경제법을 붕괴이든 각자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한가를 고민할 때는 단지 대도시에 남느냐, 귀농하느냐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이다. 나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 중 하나는 내가 위기시 체류할 나라 중 단 한 가지 옵션 중 하나이고 다른 나라들을 물밑에 놓고 계속 조사 중이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 등을 다양하게 세우고 있다. 착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모양새가 될 거라고 전망한다. 그만큼 편하게 달러를 써왔던 주요 강대국 및 한국 등도 주요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의미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도 가짜 돈인 각국 지폐들을 엄청나게 찍어내왔었다. 혹시라도 해외 이민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구태의연하고 뻔한 말은 하지 않길 바란다. 이민이 아니라 긴급할 때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대피소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의 반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저 옛날 생각만 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태도는 없애버리기 바란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 나타나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림까지 그려진 자세한 경제 위기 대비 매뉴얼을 보여주며 본인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스스로 찾아 나서는 중에 더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고 또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내전으로 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크로아티아가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덴마크보다 더 안전한 나라에 기록된 것을 아는가? 아마 알 수도 있다. 꽃보다 누나라는 예능 방송을 통해서 말이다. 그럼 그 나라에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발표한 것을 아는가?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 이상의 월급을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에서 받고 있다는 증명이 있으면 크로아티아에서 살 수 있는 체류 비자를 준다는 말이다. 언제까지 토막 지식이나 기존 선입견 혹은 예능 프로나 혹은 간간히 보는 유튜브 영상에만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맡길 정보 소스들로 의지하고 살겠는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분석해야 한다. 중요한 주제라서 살짝 곁길로 나가보자. 어떤 기관에서 사실과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 테스트를 했는데 주요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꼴찌로 나왔다. 이 또한 아프리카 어린이와 비교할 수 있는데 이번엔 조금 문제가 다르다. 분명히 도시에 사는 아이처럼 체험할 만한 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IQ도 제일 높다. 그런데 왜 그럴까? 누가 나에게 물어봤으면 나는 메타인지가 없거나 메타인지가 낮아서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다. 메타인지에 대해 찾아보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대충 들어본 것이랑 실제로 자신이 논리적으로 학습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더 쉽게 말하면 톨스토이의 죄와 벌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면 대뜸 안다고 말을 한다. 그 사람의 책 제목을 들어보았으니까. 하지만 그 줄거리를 5분 내로 요약하거나 주인공이 가장 고뇌한 순간을 말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와 벌이라는 책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닌데도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가 없거나 낮다는 말이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앞에서 기념사진만 찍고 그 안을 안 들어갔어도 그곳에 가본 걸로 친다. 그만큼 빨리빨리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하는 인스턴트적인 방법을 좋아한다. 아니 그게 많이 몸에 배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쓸모있는 방법일 수 있으나 지금처럼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위기관리 방법이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공부할 것도 더 찾아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대공황인 경제 위기를 대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준비한다고 나선 우리들 자신이 그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 라면이나 쌀을 쟁여놓고 금이나 은만 사면 되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그리고 더 조심스러운 것은 마냥 공포심에 난리법석만 떠는 것이다. 공포심을 가지거나 저쪽 사람들 누군가를 해쳐버려야 끝난다는 과격한 증오심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저쪽이랑 이쪽 사람들이 엉켜 있고 한둘이 아니다.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기까지 정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한 걸까? 전혀 아니다. 일종의 부분적인 공생관계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예능 프로를 보느라 방관하고 무관심함으로 같이 일조를 한 것이다. 먼저 급한 불을 꺼가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니 감정의 과잉 소모는 차분한 대비책 마련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다시 커뮤니티의 질문으로 가보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으로 43%라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지문인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물가가 10배로 뜸도 답이 아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물가가 2배가 되는 시간 중 제일 빠른 것이 24시간 내외란다. 이 문제를 낸 의도를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루마니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생존자 중 한 분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한마디로 초기에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물론 2배에서 또 2배가 되면 그건 2배가 아니라 4배가 된다. 그러니까 물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10배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제 위기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하면 큰 봉변을 맞게 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물가 오르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우 그 가속도가 심해질 때는 거의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임금 지불을 해줘야 했다고 한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피크일 때는 한마디로 매 순간 물가가 오르니 매 시간마다 시급을 받아서 일하다가도 무언가를 사러 나갔었어야 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난 역사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직전에 나타난 주식시장 상황과 금융 및 경제 물가 상황을 다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다. 현재 우리가 다음 달이든 올해 말이든 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크를 찍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게 착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다. 다음이나 나중에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터졌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되 차분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준비하다 보면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더욱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대부분은 살림을 다운 사이즈하거나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결단하기가 거의 첫사랑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다. 나 같은 경우 차를 정리하는 데는 4, 5개월 걸렸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결심하기까지 몇 달째 씨름하다가 며칠 전에 비로소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것처럼 대공황 경제법을 대비 위기관리 실전법 체크포인트 7가지로 다음을 이야기했다. 첫째,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 둘째, 지속적인 수입과 플러스 현금성, 화폐나 화폐 개혁을 대비한 금과 은. 그리고 일부 국가에선 비트코인. 셋째, 먹을 수 있는 음식. 넷째, 물. 다섯째, 에너지. 여섯째, 물물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나 기술. 일곱 번째, 시큐리티증 물리적 보안 및 사회적 안전을 언급했고 또 각 항목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라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하는 문제, 즉 살게 될 지역과 그 집에 관한 문제이다. 각 항목에 대해선 기회되는 대로 이어지는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 나누고 이번 영상에선 주택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다루고자 한다. 다 아는 뻔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주택 대금을 다 지급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주택이 안전 자산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나서서 금을 압수하는 경우를 생각 못하면 온전한 위기관리가 아닌 것처럼 집이나 땅에 대한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세는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한다. 대공황이 오거나 국가부도 사태가 나면 정부가 집을 그냥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다.
정부의 토지세를 안 내면 그 집의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온 것일까? 암튼 본인이 주택대금을 다 완납한 경우라도 토지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화폐개혁을 단행했을 때 금전적으로 보험에 해당하는 금이나 은이 없는 경우 본인이 내야 하는 토지세가 엄청 올라갔다고 느끼게 될 거라 한다. 그때 까딱 잘못하면 토지세를 못 내고 그래서 집을 빼앗기는 수순이 된다고 한다. 이상하지만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상한 것들이 우리가 싫다는데 콧땡땡 때문에 주사 바늘로 찌르는 그것 말고도 참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호구 탈출할 수 있다. 경제 위기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권리에 대해 그냥 무심히 지나쳐 온 것에 대한 수많은 청구서를 한꺼번에 치르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나누자면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세금을 줄여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다. 정부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다. 우리가 굶주리는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정부 시스템은 금융 시스템에 못지않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이다. 저명한 영국 경제학자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는 세금이 우리의 전체 수익의 최대 75% 육박한다는 조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빵 사 먹는다고 세금, 집 샀다고 세금, 주식 팔아서 이득 봤다고 세금, 손자한테 쌈지돈 저축한 돈 물려줬다고 세금. 세금. 유럽에서는 강아지 키운다고 세금, 화이트 와인에 대한 세금, 설탕에 대한 세금. 집에 TV가 없어도 TV 수신료라고 몇백 유로씩 세금. 그런데 이제는 이런 세금까지 구체적으로 구상 중이라고 연준 출신의 앨런 아줌마가 말했다. 한마디로 하면 잠정적 수익 증대에 대한 세금이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한 부분에서 내가 산 그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 내가 아직 그 주식을 팔아서 실제 수익을 얻은 게 아니라고 해도 예상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다. 물론 실제로 그 주식 가격이 나중에 곤두박질 쳐서 손실을 보더라도 그 세금을 돌려준다는 소리는 없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들에게는 빠꾸는 없다. 그냥 계속해서 압박하고 들어오기만 한다. 왜 대공황 준비하는 영상에 장황하게 메타인지 어쩌고를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 거듭 말하지만 단 몇 줄의 요약으로 이것만 준비하면 만사형통이에요. 그런 식의 답은 없다. 그런 말하는 사람은 최대한 멀리하기 바란다. 각 나라별 상황 진행별 각기 다르고 각자의 자금 사정이나 환경에 따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진행되는 경과에 대해 각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상식적인 희망을 넘어서서 아직도 초희망주의나 한방으로 해결되는 경제 문제식을 기대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도 객관적인 메타인지를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 중에 고려할 부분 중에 전기가 있다. 그러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 정전이 되어서 난리법석이 난 상황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세가 현재 합당한 소비인가부터 돌아보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내가 있는 이곳은 식료품 가격보다 전기값이 먼저 오르고 있다. 원래 전기밥솥을 안 쓰고 냄비로만 밥을 한 지가 5년이 지났고 전자레인지를 집에서 없앤 지는 7년이 더 지났다. 몇 달 만에 고시마다 겨우 산 전기로 찜 요리하는 기계도 결국 지난달에 반품시켰다. 믹서기는 원래 잘 안 썼지만 전기가 되니까 수동으로 작동하는 작은 믹서기를 하나 장만했다. 비상음식 장만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몇 달치, 몇 년치를 쟁여놓을 생각보다는 형편에 따라 한 달 혹은 두 달치만 먼저 준비하고 물가 오르는 상황 봐가면서 한 번 장을 볼 때 하나 살 것을 두 개나 세 개를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보인다. 모든 일은 호환성을 따져야 한다.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었어도 식량난의 그 피크가 다음 달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그 누구도 확단 못한다. 에너지 가격부터 오를지 식료품 가격부터 오를지 모른다는 거다. 호환성이란 만약이라도 지금 식량난이 바로 닥치지 않아도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 것들부터 같이 챙겨나가는 걸 말한다. 집에서 유기농으로 채소를 길러 먹는 건 경제 위기 아니라도 좋은 습관이고 돈도 절약된다. 그리고 최대한 계속 사 먹지 않아도 되도록 유기농으로 채소나 감자 등을 기를 법을 배워가는 것이 지혜라고 본다. 왜냐하면 돈이란 게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이 여러 군데니까 최대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가장 현명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면 음식 사재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감자라도 베란다에서 직접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을 먼저 갖추는 걸 말한다.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러다 오늘도 영상 못 올릴 것 같아 마무리해야겠다. 제발 영상 올라오기만 들락날락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각자 상황에 맞춰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각자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 보내시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부탁도 부탁드린다. 나머지는 상황되는 대로 이어서 올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더 강조하고자 한다. 멘토의 멘토가 한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붙들고 또 듣고 하지 말고 자신이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부분을 치열하게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 알아내고 또 공부하시기 바란다. 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얻지 못할 부분은 먼저 선반에 올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다. 예를 들면 집을 준 비금이 제로가 된 것은 인텔도 아니고 국가기밀도 아니다. 손가락 몇 번 쳐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오픈된 정보인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충격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무거워졌다. 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건너뛰고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소식들만 매일 쌓아가는 걸까? 우리가 먹는 쌀에도 사약에 쓰이는 비소가 들어있다는 소리를 듣고 비소가 들어간 쌀로 어떻게 밥을 해 먹어야 좋은지도 모르면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캠트레일 비행기만 보고 삿대질만 하고 살았던 내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여기 유럽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나의 관심사가 그래서 그런지 나는 유럽하면 그 속에 아직 남겨진 제2차 세계대전의 잔재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보인다. 그 이야기는 차차 다음에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참 놀란 부분은 아우슈비츠에서 죽다가 살아난 어느 유대인의 인터뷰였다. 그녀가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시점은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런데도 그녀와 그녀 가족은 다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다 한다. 나치들이 그 기밀을 너무 잘 숨겨서 그랬을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제대로 흐름을 파악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설마 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간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에 잡히지 말되 결코 만만디 그냥 그러려니 하지는 말자. 우리 외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38선 넘어오실 때 큰 이모네는 딱 일주일만 더 있다가 따라 내려오겠다 하시다가 결국 못 넘어오셨다. 이제 막 개원한 병원을 조금만 더 돌보겠노라고 우물쭈물 하시다가 그만 38선이 닫혀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의 30여 년 전 북한에서 계속 의사생활 하시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의 흑백 사진을 우여곡절 끝에 구한 것 외에는 그분의 생사를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늘 긍정적이셨지만 위기관리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신 것 같다. 소풍 간다고 용돈을 주시면서 그냥 바지 호주머니에 넣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속옷 단쪽에다 작은 호주머니를 새로 꿰매어서 달아주신 기억도 난다.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 혼자 지방법원에 가서 어떤 서류를 떼오라고 시키셨다. 버스 정거장 5개 넘게 혼자 타고 가야 하는데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혼자 보내셨지만 그분이 뒤에서 몰래 따라오셨을 수도 있겠다 싶다. 그보다 더 어렸던 5살 때는 명동처럼 붐비는 시내에 나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 순간 나는 큰 길가에 서 있는 순경 아저씨 바지를 잡아당기며 우리 집 주소를 읊어댔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엄마를 잃어버렸냐는 순경 아저씨 물음에 나는 울면서 계속 우리 집 주소를 번지수까지 잊지 않고 계속 외치기만 했다. 그리고 순경 아저씨와 함께 빵집에 가서 따뜻한 우유를 얻어 마시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날 찾으러 오셨다. 5살이 뭘 알았겠나.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나를 훈련시켰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의 훈련 없이 아이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었겠는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리고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그 지혜를 받으려면 방만한 편안함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어릴 적에 애굽으로 피신 가신 내용이 잠깐 나온다. 그리고 상대가 10만이고 내가 2만이면 그냥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화친할 생각을 하라는 말씀도 나온다. 이순신 장군처럼 12척 밖에 없어도 전진 앞으로 해야 할 때가 있고 다른 형태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모쪼록 기본 경제 위기가 결코 작지 않음을 실감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격에 맞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란다. 유튜브 보면서 좋아요 누르는 게 과연 간절한 기도일까? 아니라고 본다. 그분이 말한 기도 설명서에 보면 골방에서 간절히 간구하라 하셨다. 리액션에도 때에 맞는 행동이 있듯이 상황에 맞는 간절한 기도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홍해가 얼마나 깊은 곳인지 알아야 바른 기도도 나오고 또 진정한 감사도 따른다고 믿는다. 지나서 생각해보면 나도 모른 사이에 나를 준비시켜 주신 부분이 있었다. 나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 하루라도 강아지 사진을 못 보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좋아한다. 1일 1강이 아니라 1일 1강아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내 머리로 생각해보면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되는데 계속 그분이 나를 말리시는 것을 느꼈다. 정말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결국 기도하면서 상상 속에서 작은 어린 양 대신에 하얀 말티스 강아지를 계단 위에 올리는 상상을 하면서 그분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두마음이 되는 것 같아 막으시는 거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티스를 제단에 올려드렸다. 나는 그분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분이 나를 위해 막으신 걸 요즘에야 깨닫고 다시 감사드린다. 유럽의 애견이는 많지만 개를 기르겠다고 하면 렌트할 집을 구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 특히 지금의 나의 조건처럼 가격도 싸야 하고 채소기를 베란다도 있어야 하고 치안도 좋아야 하고 등등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에 내가 강아지까지 얹으면 어휴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데 그분의 인도하신 만큼 좋고 안전한 것은 없다. 특히 지금 위기 상황이 실제로 휘몰아쳤을 때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고 또 어떤 곳에서 체류하는가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간절하게 기도하여 평강 속에서 그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란다. 어떤 분의 멘토의 말씀 중에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한다. 그 누구도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돈을 가지고 자유를 살 수는 있다. 그래서 통제가 더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기요사키님의 인터뷰 영상에서 힌트를 주셨지만 아무도 그 핵심을 눈치채지 못했던 나머지 생각 에너지를 나누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려 한다. 어떤 유대인은 베를린을 떠나 뉴욕으로 갔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었고 다른 유대인인 시대의 흐름에 무감각하게 있다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 결국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시대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기요사키님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난민이 될 수도 있으니
치밀하게 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그만큼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이번 위기를 잘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할 말이 많지만 오늘도 벌써 새벽이 와 버렸다. 진짜로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언제 시작하냐고 묻는 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다.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미국의 연준 의장이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도 IMF 때 겪었다. 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왔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연준에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라고 했다. 그 일시적인 것 하면 생각나는 멘트가 있다. 닉슨이 근본 이자를 깨어먹을 때도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 일시적이란 게 1971년부터 지금의 2021년까지 50년 넘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 저쪽에서 일시적이란 말과 일반 정상인들이 쓰는 일시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경제 위기가 언제 시작하냐고 물으시는 분은 라면 한 봉지 더 끓여 드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마음의 안전벨트도 계속해서 단단히 매시기 바란다.